네, 다음 문구는, 제목이 천재 경제학자 케인스와 투자현인 워런 버핏이 알려주는 투자 포인트.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에 걸쳐져 있는 내용인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첫째,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 둘째, 집중 투자하라.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주식에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다. 셋째, 장기 투자하라.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넷째, 신용 투자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는 안 된다. 다섯째,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여섯째,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틀리기보다 대충 어림짐작으로 맞히는 게 낫다. 일곱 번째, 싸게 사라. 싸게 산 주식은 언젠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 이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주옥 같은 문구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게 주식 투자 파트에 있는데 부동산 투자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네, 사실. 너무 밀접해요. 너무 똑같아. 투자의 기본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한 것 같고 저는 이 일곱 가지 중에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게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네, 이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가격이 좀 뒤틀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이 뒤쪽으로 오면서 가격이 막 많이 올랐었잖아요. 수도권을 예로 들면.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뒤쪽으로 규제가 따라 들어오고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규제에 규제에 딱 기준이 되는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좋은 거랑 안 좋은 게 가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15억대 아파트다. 그러면 서울의 외곽에도 15억대 아파트가 있고 중심지에도 15억대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한 세 달, 네 달은 정말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내가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이제 악수를 둘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거나 이성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문구를 보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물건이 가진 가치를 봐야죠. 얘는 어떤 애인지. 이 물건이 가진 가치. 그리고 그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5년, 10년간을 내다보는 통찰들 있잖아요. 앞으로 세계화로 인해서 제조업이 쇠퇴할 거다. 근데 내가 제조업이 베이스인 뭐 예를 들어 도시에 살고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한 5년 정도 살고 이후에는 딴 데로 이사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나? 1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여기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나? 내 집 마련 한다고 하면은 어떤 집을 사야 할까? 이 도시가 쇠퇴했을 때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멀리 내다보고 당장 내 눈앞에서 막 2억, 3억 올라간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게 얼마 전에 그 대치동 키즈님 나오셨을 때 네네. 대치동 키즈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물 빠져보면은 안다고. 이제 이게 어떤 놈이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근데 저는 그 말도 참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게 다 올라가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진짜로 내가 여기서 오래 살 거라면 내 집 마련으로 그러면 진짜 오래 살 수 있을 만한 곳에 집을 마련을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크님 어땠어요? 네,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책을 그 전에 추천도서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읽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독을 한 건데 처음 읽었을 때 이게 3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이긴 주식 투자법. 그래서 제가 3장을 그냥 건너뛰었었거든요. 주식이라서 나 주식 잘 모르니까 그냥 앞부분 부동산이나 뒷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받고 3장을 그냥 건너뛰었었어요.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비슷하죠, 되게. 근데 이제 추천도서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꼭 주식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 시장, 주식과 부동산 어쨌든 투자 시장은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정말 큰 그런 거는 또 같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내가 왜 이 부분 안 읽었을까 하면서 제가 다시 읽으면서 별표를 치고 말씀하신 그런 케인스의 그런 투자 포인트를 별표 치면서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런 것 부분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경우들이 오히려 확실히 더 좋은 수익을 냈었고, 그래도 정말 잃지 않는 투자로 해서 되게 선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용 투자하지 마라. 요 부분은 약간 좀 부동산과 주식이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되게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해서 좀 놀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 7가지 원칙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7개를 다 지켜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7가지가 제가 전부 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할지를 말지를 결정하는 원칙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부에서 처음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 네. 라고 하는데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치 있는 곳에 너무 대다수가 몰려 있으면 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소수의 투자자의 편을 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매몰돼 있다고 하면 지금 뭐든지 사면 다 돈이 다 되거든요. 지난번에 대시동 퀴즈 나왔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인지될 게 뭐냐면 지금 재개발 시장이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하락장의 사이클 맞는 순간 지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하락장의 순간에 맞는 순간에 내가 최악의 상황을 가려 한다면은 거기에 그분이 써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도 대치동 퀴즈님 그거 있다가 저도 2006년도에 물려서 댓글에 15년 있어요, 걸렸다고. 댓글에. 15년 지금은 그나마 돈을 벌었는데 15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 돈이 묶이고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너무 좋은 면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이제 매일 오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조급해 하더라고요. 근데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좋은 시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공교롭게도 지금 수도권 시장이 몇 년간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조금 조심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사실은. 투자하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하락장이 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힘드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놈의 하락장이 언제 올지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상. 오긴 오니?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오죠. 안 올 수는 없어요. 무조건 몇 10년간 사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주식조차도 예전에 굉장히 미국 주식이 좋았다가 10년간 안 오르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미국 주식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부동산 마찬가지고 부동산 불패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또 안 오르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원칙들을 좀 정확히 보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바님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원칙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될까요? 처음부터 7가지를 다 한다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하는 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에는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라면만 넣는다고 해서 라면이 끓여지지가 않아요. 스프도 넣어야죠. 그러니까 스프도 넣고 좀 맛있게 끓이려면 내가 거기다 이제 요리 조리법도 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한 가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만 믿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와요. 계량되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조차도 저 투자를 할 때 얘가 제가 본 투자 기준에 뭐 7가지, 8가지가 맞는지를 보고 투자하거든요. 저조차도. 저는 이거를 투자를 그래도 매매를 100건 이상을 했고 되게 오랫동안 했지만도 그러는데 너무 한 가지 스토리텔링에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사실 제가 지금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 지혈이 안 됐나요? 네. 지금 공실이 9개예요 지금 공실이 빈집이 9개예요. 근데 이제 모르고 지금 막 다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안 하고 지금 당신들이 얼마나 꺾이는지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이럴 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들어올랐다는 등 뭐 남들은 5억 올랐는데 뭐 1억 올랐다는 등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고. 피를 나누려고 지금 여기서 피 철철 흘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한 상담 오시는 분 마찬가지고 4년 동안도 돈 못 번 분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은 아무래도 투자해도. 표면적으로 내세우질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한테 올 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리고 저도 지난번 상승장의 끝에서 정말 다 좋을 때 들어갔다가 피를 철철 흘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막 몇 억이 되는 돈인데 아무것도 네.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책 좀 읽고 내 집 마련 하더라도 뭐 너나 하니 강의 좀 듣고 내 집 마련만 이런 강의가 좀 저는 조금 너무 그냥 뭐 무턱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꼭 비트코인 접근하는 방식처럼 느껴져서 좀 걱정돼요. 왜 그러면은 사실 투자의 제일 본질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타이밍이다. 뭐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을 사야 되냐 이런 건데 투자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투자 대상 물건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이 운이라는 시장에 맞아서 되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다 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본질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냐 없냐 먼저 봐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비행기인지 먼저 보고 얼만큼 얘가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자전거를 못 타는데 타면은 자빠지겠죠. 네. 자동차를 내 운전면허를 못 타는데 타면은 사고 나겠죠. 사고가 자전거보다 크게 나겠죠. 네. 비행기 더 크게 나겠죠.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뭔가 가는 거에 내가 뭐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운전면허가 있냐 없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제가 볼 때는 좀 되게 투자로 인해서 본인이 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저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금 들으셨으면 너무 네.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7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된다. 피 흘린다. 네, 강의할 때 7가지 그 얘기 막 하고 중요하게 봐야 저 된다. 강의할 때 그 얘기해요. 그냥 안 하면 안 잃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항상 잃지 않는 투자 얘기하니까 그쵸. 잃지 않는 투자 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르겠으면 안 하면 안 잃잖아요.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네, 방법이다. 안 하면 안 잃어요. 모르겠으면. 근데 제가 진짜 지금 너바님 말씀을 되게 정말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다음 문구의 제목은 현실 자본주의 생존의 첫 단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하고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합쳤는데요. 세상은 너무나 불평등하다고,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불평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럴 때면 나는 푸른 들판의 붉은 메뚜기 이야기가 떠오른다. 붉은 메뚜기는 이렇게 불평했다. 왜 들판이 푸른 거야? 들판이 붉어야지. 이 세상이 잘못됐네. 그러는 사이에 그 메뚜기는 새의 눈에 띄어서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불평만 하다가 새의 먹잇감이 된 메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평은 해결책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몇 번이나 강조했다. 시장은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다수결로 몰아붙이면 그 성격을 바꾸는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시장은 어떻게 보상하는가? 보상은 노력과 재능에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운이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작동한다. 도덕적 기준은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중은 각자 자기가 믿는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시장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는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기엔 너무나 위험하다. 도대체 누가 도덕적 기준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1부의 첫 번째 소개해드린 거랑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선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의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시장에서. 그럼 그거에 이제 이건 잘못됐다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말을 썼었는데 예전에 저를 돌이켜보면은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보험회사 맞벌이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험회사 맞벌이는 일반 직장인보다 급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그리고 제가 2014년에 결혼했어요. 2014년이 지금 돌아보니까 엄청 가격이 쌀 때였잖아요. 좋을 때. 근데도 난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심지어 집 보러 가고. 지금 우리 와이프, 그때 예비 신부, 손잡고 집 보러 가서 야 이게 말이 되냐? 너랑 나랑 둘이서 버는 게 얼만데 이런 집을 하나를 못 사. 몇 년을 모아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잘못됐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가 제일 쌌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제 책에도 썼던 게 처자식이 딸린 가장으로서 현실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투자에 입문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다르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하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욕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바로 잡아야지. 더 잡아 이렇게 가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장, 이 세상을 인정해요. 먼저.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이런 게 아닌가 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후자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붉은 메뚜기가 되지 말고 푸른 메뚜기가 되라. 세상이 푸르면 네가 푸른 메뚜기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제가 이 문구를 소개하면서 현실 자본주의 생존의 첫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는 이런 자세와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코님 어떠셨어요? 저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갖기 전에는 저도 너나이님이 그 신혼 때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랬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되게 다분했었고, 제 주변에도 여전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제 주변에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왠지 내가 정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정의로운 사람 같고, 또 그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거에 이렇게 비싸면 안 사야지.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내 행동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아닌 어느 정도의 대출을 좀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자본주의 시장에서 더 나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고, 오히려 소득은 내가 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움직인 친구들은 더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더 좋은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자꾸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그런 생존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진짜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저 또한 그걸 인정한 다음부터는 아, 그래, 인정은 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나 이런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행동을 하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나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걸 인정을 하는 게 그래야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걸 인정하고 나는 일단 직장인이니까 월급을 받는 입장이니까, 왜냐면 입장이 틀리잖아요. 사용자와 또 근로자의 입장이 틀린 것처럼 그냥 내가 빨리 이것도 인정하고, 그래 뭐 상사든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럼 여기서 내가 그나마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나한테 좀 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는 행동들은 뭘까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훨씬 좋더라고요. 회사에 좋은 것보다 오히려 나한테 좋기 때문에 회사 불평불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그거를 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더 훨씬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투자를 시작할 때와 그리고 지금의 저는 179도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할 때는 상당히 월급쟁이 그냥 마인드였고, 지금은 저는 투자자나 사업가 마인드를 하는 건데, 제가 느낀 자본주의의 가장 부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기존의 내 생각과 행동들을 많이 바꿔가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거는 가정이 그래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실제 부자들이 하고 있는 사고와 행동들을, 그리고 그들이 보낸 시간들을 내가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바꿔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토마스 파키티의 예가 나와요, 여기가. 네. 20세기 잘 보면서 토마스 파키티가 얘기했던 게, 근로소득의 사람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유럽의 부동산이나 땅의 집가 상승률이 훨씬 더 빠르다.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토마스 파키티는 시중일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 공감해요. 옳지 않아요. 다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좀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은지예요. 사람들한테 술은 안 좋아요. 그죠? 옳지 않아요, 술은. 그래도 술은 팔리잖아요. 네. 그죠? 사람들 담배 안 좋아요. 담배 팔리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우깡 이런 거. 안 좋죠. 네. 근데 그런 거 몇백억씩 팔려, 1년에. 먹어서 빨리 없애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옳고 그른 거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을 해야 되고, 토마스 피케티의 말대로 아니 어떻게 급여보다 부동산이 더 빨리 올라라고 불평을 하고 살 건지, 왜냐면 그거는 350년의 통계예요.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은 세상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럼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빨리 올라가니까 나도 근로소득 외에 뭔가 자본을 뭔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든지 그 결정한 건 내 몫이라는 거죠. 세상이 원래 그런다 계속 불평한다고 해서 사실은 지난 5년 10년간 저는 그랬거든요. 계속 불평하고 살아왔거든요. 20대 때 내내. 세상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저는 아직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막 너무 저한테 축복인 것보다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내 가장으로서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빌라 탑층 골방에서 난 살아야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아끼고 살아야 되나? 가난하게? 평생? 이런 현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전엔 저는 항상 그렇게 옳고 그런 것만 따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하고, 가진 자들은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기적이고. 하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옳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보니까, 이렇게, 특히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보다는,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성님 말씀을 정말 많이 공감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국이 막 이렇게 해서 불평만 하고 있다면,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냥 그 불평만 한다고 해서 이제 본인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들은 어떤 태도나 행동을 했는지 나도 기존의 나를 거의 벗어버리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시간들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난 형편이 나아지고 내 주변 사람과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올 거거든요. 저는 이게 자본주의를 알고 모르고의 정말 큰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사실 우성님이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그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10년 전에 한 40억인가 50억 정도 벌어서 은퇴를 했다고, 경제적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또 그 이후에 또 10년 동안 이제 본인이 깨달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사실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는 그냥 자기 편하게 놀면서 살죠. 굳이 이렇게 책까지 내고 글도 쓰고, 그러니까 알려줄 필요 뭐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되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막 노출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왜냐면 글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잖아요. 네, 아주 셉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고, 사실 너바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바나님, 저 코코님도 비슷할걸요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새로울 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 이렇다는 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걸. 근데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저렇게 생각해야겠다라고, 나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돌려서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맞아. 이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우성님을 잘 모른다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은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나한테 지금 다시 나의 지금 살아왔던 걸 다시 좀 부정하고 다시 에게 다른 면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게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그게 불편한 거는 저도 그랬으니까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내가 바라보던 세상, 내 관점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상대가 세상이니까. 상대가 개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한테 내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좀 하는 게 내가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을 갖고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